달빛조차 없던 새벽 3시였습니다. 압록강은 숨소리마저 삼킬 듯 조용했어요. 저는 그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시어머니를, 품에는 떨고 있는 딸을 안은 채였죠. 온몸을 얼음 바닥에 붙이며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얼음이 울었어요. 뚝, 찡. 조금만 충격을 줘도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숨을 멈춰야 했어요. 심장 소리마저 죽여야 했죠. 그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추웠는지 작게 울음을 냈어요. 흑. 그 순간 강 건너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졌고요.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입을 막았어요. 피 맺힌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애 울음 한 번이면 오늘 밤 우리 셋은 여기서 끝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커졌죠. 저는 시어머니를 더 꽉 끌어안고 딸의 입을 막은 채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개가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또 가까워지고.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경비대가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죠. 하지만 아직 반도 안 왔습니다. 압록강 한가운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시어머니를 업고 압록강을 건넌 날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하루 전부터였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댓글들, 고향 이야기, 오늘 하루 겪으신 일, 지금 계신 곳의 작은 풍경들까지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부엌 장판을 들어올리며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진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상태였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바로 보위부에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몸 성한 사람도 배급이 끊긴 마당에 중풍 환자를 돌본다는 건 곧 반동 가족으로 찍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따라 동네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아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는지 모르는 세상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쯤 됐을 겁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 쿵, 쿵.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희 동무 집에 있소? 마을에서 입이 가장 무겁기로 소문난 최 동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간에 찾아왔다는 건 뭔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었죠. 저는 재빨리 장판을 덮고 부엌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어요. 최 동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연희 동무 시어머니, 요새 왜 안 보이요? 마을 회의에도 안 나오고.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며칠 쉬고 있습니다. 최 동무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안을 훑어봤습니다.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다시 저를 봤죠. 요즘 국경경비대가 민심 잡는다고 집집마다 뒤지고 다니는 거 알지? 이상한 놈들 색출한다고 난리여. 괜히 오해받을 짓은 하지 말라오. 그 말을 남기고 최 동무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 사람이 보위부에 신고하면 끝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집이 뒤집힐 거였죠. 아니, 어쩌면 오늘 밤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장판을 들어올리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연희야. 나 때문에. 너까지.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요.
그날 밤 11시쯤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을 어귀에 경비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어요. 평소엔 없던 차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쌀독을 열었어요. 쌀은 거의 바닥났고 옥수수 가루만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천으로 싸서 품에 넣었죠. 그리고 딸아이 옷가지 몇 벌, 시어머니 약 물주머니를 챙겼습니다. 탈북 준비였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 왔어요. 딸을 등에 묶을 천끈을 만들고 시어머니를 앞에서 안을 수 있게 묶음 구조를 짰습니다. 밤마다 몰래 압록강 쪽으로 가서 얼음 두께를 확인했고 경비대 순찰 시간도 파악했죠. 하지만 막상 오늘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걷지도 못하고 딸은 겨우 5살이었어요. 제가 둘 다 업고 끌고 가야 했습니다. 압록강 얼음 위를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소리를 내면, 개 짖는 소리라도 나면 저희는 그 자리에서 끝이었죠. 새벽 2시쯤 됐을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깨웠어요. 어머니는 눈을 뜨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걸요. 연희야. 나는 여기 두고 가거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지막 혈육입니다. 절대 못 놔요. 딸아이를 깨워서 등에 묶었습니다. 아이는 졸린 눈으로 칭얼거렸지만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들쳐 업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뼈만 앙상했지만 그래도 무거웠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던 이 집. 시어머니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이 공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밤하늘엔 별 하나 없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더 꽉 안고 딸의 천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압록강을 향해서요. 탈북 준비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준비라고 해봐야 변변치 않았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우는 것뿐이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를 숨기는 거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으니 집 안에서 계속 숨겨야 했어요. 문제는 마을 순찰이었습니다. 보이부 사람들이 불시에 들이닥칠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집 안 곳곳에 은신처를 만들었습니다. 부엌 장판 밑에 이불을 깔아두고 마루 및 창고에도 공간을 만들었어요. 다락에도 자리를 마련했죠. 순찰대가 올 것 같으면 재빨리 어머니를 옮겨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낮 2시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대문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집집마다 검열 들어간다. 문 열어라. 보이부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그때 마루에 누워 계셨습니다. 당장 보이는 곳에 계신 거였죠. 시간은 10초도 안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들쳐 업고 다락으로 뛰어 올랐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어머니를 눕힌 뒤 다시 내려와서 사다리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며 대문을 열었죠. 왜 이렇게 늦게요? 보이부 사람이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보이부 사람 둘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뒤지고 방을 뒤지고 마루를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어디 있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친척집에 가 있습니다. 친척집이 어디요? 해산입니다. 보이부 사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아이가 제 곁으로 와서 물었죠. 엄마, 할머니는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락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그 좁은 공간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셨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다락에서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이 굳어 있었어요. 추위와 공포로 떨고 계셨죠.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내가 짐이 돼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어머니, 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다 감당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오래 못 버틴다는 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탈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든 건 천끈이었어요. 딸을 등에 묶을 끈이었죠. 낡은 이불을 찢어서 길게 꼬아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했어요. 딸을 업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끈이 풀리지 않는지 확인했죠. 두 번째로 만든 건 시어머니를 안을 구조였습니다. 어머니는 걷지 못하니 제가 안아야 했어요. 하지만 오래 안고 가려면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천을 여러 겹 폭에서 어머니 등 뒤로 둘러 제 어깨에 묶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마치 아기 포대기처럼요. 밤마다 연습했습니다. 딸을 등에 묶고 어머니를 앞에 안고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쪼그려 앉는 연습도 했죠. 얼음 위에서는 서서 걸을 수 없으니까요. 기어가는 연습도 했습니다. 처음엔 5분도 못 버텼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반복하니 조금씩 버티는 시간이 늘어났죠. 세 번째로 한 일은 압록강 정찰이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강가로 나갔어요. 경비대 순찰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대 시간이 있었어요. 그 틈을 노려야 했죠. 얼음 두께도 확인했습니다. 강가에 내려가서 돌을 던져봤어요. 얼음이 깨지는 소리를 들으며 두께를 가늠했습니다. 12월 말쯤 되니 얼음이 꽤 두꺼워졌어요. 하지만 세 사람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한 건 식량이었습니다. 쌀은 구할 수 없었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모았습니다. 딸 몰래 제 밥을 줄였죠. 한 달 동안 모은 게 겨우 2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건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을 재우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희야. 나는 못 가. 어머니도 가셔야 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내가 짐이 되는데. 어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저를 거둬주신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딸을 낳았을 때 제 손 잡아주신 분도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저도 울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최동무가 찾아왔던 그날 밤이 온 거였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밤 떠나지 않으면 내일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깨웠어요. 아이는 눈을 비비며 졸려 했지만 제 얼굴을 보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딸을 등에 묶었어요. 천끈으로 단단히 고정시켰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앞에서 안았습니다. 천을 어깨에 둘러 묶었죠. 딸은 등에, 어머니는 앞에. 무게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설 수는 없었어요. 일단 나가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하늘은 구름에 덮여 달빛조차 없었습니다. 이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어두울수록 경비대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저는 마을 뒷길로 돌아갔습니다. 큰 길로 가면 초소가 있었거든요. 뒷길은 좁고 험했지만 순찰이 뜸했어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딸이 제 등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무서워. 쉿. 조용히 해야 돼. 저는 딸의 손을 뒤로 잡아줬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앞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2명이 손전등을 들고 길을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옆 수풀로 몸을 숨겼습니다. 눈 쌓인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시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을 눈더미 속에 파묻었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 2명이 대화하며 지나갔어요. 이 새벽에 누가 나오겠어? 추워 죽겠네. 그러게. 빨리 돌고 들어가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 머리 위를 지나갔어요.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딸이 떨고 있는 게 느껴졌죠. 시어머니도 숨을 죽이고 계셨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어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갔어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분도 안 돼서 또 멈춰야 했어요. 이번엔 개 짖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경비대 초소 개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바람이 제게서 개 쪽으로 불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간은 더 걸리지만 개들을 피해야 했습니다. 바위와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기며 조금씩 전진했죠.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무게와 딸의 무게가 온몸에 실렸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분쯤 더 걸었을 때 앞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언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도착했죠. 강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얀 얼음판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건너편은 중국이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강을 건너야 합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연희야, 저 얼음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겠니?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견딜 겁니다. 꼭 견딜 거예요. 저는 딸을 다시 등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앞에 안았어요. 강가로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제 발밑에서 작은 금이 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죠. 몇 초를 기다렸습니다. 얼음은 깨지지 않았어요.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네 발로 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서 걸으면 무게가 한 곳에 집중되니까요. 기어가면 무게가 분산됐죠.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얼음은 계속 삐걱거렸어요. 어떤 곳은 물이 스며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을 피해 돌아갔죠. 10m쯤 왔을 때였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중국 쪽 경비대였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시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딸의 머리를 눌렀어요.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제 옆을 지나갔어요. 한 번, 두 번.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무서웠습니다. 불빛이 멈췄습니다. 제 바로 옆이었어요. 경비대가 뭔가를 본 걸까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딸이 움찔했어요. 너무 추워서 몸을 떨었던 거였죠. 저는 딸을 더 꽉 감싸 안았습니다. 제 체온으로 아이를 감쌌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불빛이 다른 곳으로 움직였어요. 경비대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직 강 한가운데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40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음은 살아있는 것처럼 울었습니다. 뚝, 찡. 제가 움직일 때마다 얼음이 대답했어요. 낮게 신음하듯 소리를 냈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 뼘씩 전진했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얼음 위로 물이 스며 올라와 있었거든요. 바지가 젖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살갗에 닿아 뼈속까지 파고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딸은 제 등에서 떨고 있었어요. 아이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너무 추워서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파래졌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어머니 몸에서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요. 저는 어머니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10m를 더 갔을 때였습니다. 얼음 아래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강물이었습니다. 얼음 밑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그 위를 제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이 얼음이 깨지면 저희는 그대로 물속으로 빠질 거였습니다. 그러면 끝이었죠. 딸도 시어머니도 저도. 저는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게를 최대한 분산시키며 기어갔어요. 손바닥과 무릎으로 조심스럽게 얼음을 눌렀습니다. 뚝. 또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울렸어요. 제 손 밑으로 금이 갔습니다. 가느다란 선이 쭉 뻗어나가는 게 보였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얼음은 더 이상 깨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시 움직였습니다. 금이 간 부분을 피해 옆으로 돌아갔죠. 그때였습니다. 딸이 작게 울음을 냈어요. 흑. 그 소리가 고요한 강 위에 퍼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딸의 입을 재빨리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리고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였어요. 왈왈왈. 강 건너편에서 개들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경비대 개들이었죠. 손전등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여러 개였어요. 불빛들이 강 위를 휘저었습니다. 저는 딸과 시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얼음 위에 납작 엎드렸어요. 제발,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어요. 제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비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저기 중간쯤.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비대가 강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더 꽉 감싸 안았어요.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온몸을 떨고 있었죠. 시어머니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나를 두고. 안 됩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도 딸도 절대 못 나요. 손전등 불빛이 제 바로 옆을 비췄습니다.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무서웠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킁킁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개가 냄새를 맡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딸의 입을 막은 손에 더 힘을 줬어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해 몸부림쳤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끝이었으니까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아니, 몇 분이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센 바람이었어요. 강 위로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개들이 잠시 멈칫했어요. 바람에 냄새가 흩어진 거였죠. 경비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 때문에 안 보이네. 들어가자. 개들도 반응이 없는데 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불빛도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손을 풀었습니다. 딸이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이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어요. 다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m를 더 갔습니다. 30m를 더 갔어요.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얼음에 긁혀 살이 까진 거였죠. 손바닥도 피가 났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죠. 오로지 앞으로 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4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앞쪽에 땅이 보였어요. 중국이었습니다. 강둑이 보였어요. 눈 쌓인 땅이 보였죠. 저는 마지막 힘을 내서 기어갔습니다. 얼음 끝에 도착했어요.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딸을 등에서 내렸어요. 시어머니도 내렸습니다. 셋이서 눈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제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어요. 살았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죽음의 강을 넘은 거였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뎠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죠. 북한에서는 경비대가 적이었지만 중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적이었어요. 공안도 조선족도 심지어 같은 탈북민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강둑에서 일어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캄캄했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이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강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딸을 업고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산 쪽으로 걸어갔어요. 나무들이 빽빽한 곳으로 들어갔죠. 1시간쯤 걸었을 때 낡은 건물이 보였습니다. 외양간이었어요. 사람이 사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짐승 냄새가 났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딸을 집더미 뒤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위에 짚을 덮었죠. 어머니, 여기서 쉬어야 합니다. 연희야. 이러다 우리.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저는 외양간 문 앞에 앉았어요. 밖을 감시하며 밤을 지샜습니다. 새벽이 되자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딸과 시어머니 위에 짚을 더 덮었어요. 그리고 저도 집더미 속에 파묻혔습니다. 차가 가까워졌어요. 외양간 앞에서 멈췄습니다. 차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외양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누군가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여긴 아무도 없네. 중국말이었습니다. 그냥 가자. 추워 죽겠어.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죠. 저는 한참을 더 숨어 있었어요. 완전히 소리가 사라지고 나서야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사흘을 버텼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북한에서 가져온 옥수수 가루를 물에 풀어 먹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딸은 배가 고파 울었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참아. 곧 먹을 거 구할게. 하지만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어요. 낮에 나가면 바로 들킬 테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외양간 근처로 사람이 지나갔어요. 중국 현지인이었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지켜봤죠. 그 사람이 외양간 쪽을 힐끗 봤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뭔가를 본 걸까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양간으로 걸어왔어요. 문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딸과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집더미 속 깊이 숨었어요. 그 사람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돌아섰어요.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고하면 어떡하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요. 브로커를 찾아야 했습니다. 탈북민을 남한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죠? 저는 중국말도 못했고 길도 몰랐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외양간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말이었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당신, 북에서 넘어왔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었거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 브로커요. 남조선 가고 싶으면 나 따라와. 얼마요? 1인당 1,000위안. 셋이면 3,000. 3,000위안이라니.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이래서 갚아. 남조선 가서 보내든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3일 안에 결정해. 안 그러면 공안 온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상의했어요. 어머니, 어떡하죠? 연희야. 일단 살아야지.
하지만 돈을 남조선 가서 갚으면 되지 않겠니? 저는 고민했습니다. 브로커를 믿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배신하면 어떡하죠? 공안에 팔아넘기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 브로커가 다시 왔어요. 저는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는 저희를 트럭에 태웠어요. 짐칸 아니었습니다. 컴컴하고 좁았죠.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몇 시간을 갔는지도 몰랐습니다. 트럭이 멈췄을 때 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브로커가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내려. 여기서 며칠 숨어 있어. 낡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저희 말고도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탈북민들이었죠.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눕히고 딸을 안았어요. 그날 밤 한 여자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언니 조심해요. 여기 브로커들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돈 없으면 팔아넘겨요. 여자들은 인신매매하고 남자들은 공안에 넘기고.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버티는 수밖에. 남조선 가기 전까진 방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과 시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있었어요. 이곳이 북한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적어도 적이 누군지 알았어요. 하지만 여기선 누가 적인지 몰랐습니다. 모두가 적일 수 있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열이 났습니다. 기침도 심해졌죠.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어요. 폐렴 증세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말했어요. 약 좀 구해주세요.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약? 돈 있어? 없어요. 나중에 갚을게요. 브로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약? 그냥 버텨.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브로커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약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물만 조금 드셨죠.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이틀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브로커가 저를 불렀어요. 밖으로 나가자 브로커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내일 남조선 가는 차 있어. 제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그런데 브로커가 시어머니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노인은 못 데리고 가. 뭐라고요? 저 상태로는 못 가. 죽을 것 같잖아. 길에서 죽으면 우리도 끝이야. 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안 돼요. 어머니도 같이 가야 돼요. 안 된다니까. 노인 두고 가든지 아니면 너희 셋 다 여기 남든지. 제발요. 제가 업고 갈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브로커가 저를 밀쳤습니다. 시끄러워. 내일까지 결정해.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하죠?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딸까지 위험했습니다. 안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어요. 다 들으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연희야.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나는 여기 두고 가거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없이 어떻게 가요? 제가 어머니 없고 압록강 건넜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연희야. 너도 알잖니? 난 이제.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이제 오래 못 가.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너까지 여기 남으면 우리 손녀까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마지막 혈육이에요. 남편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저 거둬주신 분이 어머니잖아요. 딸 낳았을 때 제 손 잡아주신 분도 어머니고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 진작 죽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그러니까 넌 살아야지. 우리 손녀도 살아야 하고. 싫어요. 싫어요.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오랫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이 애들만 데려가 주시오. 어머니. 저는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이게 맞는 거야.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1시간 뒤에 출발한다. 준비해. 그리고 나갔어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어. 딸.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우리 손녀 잘 키우고 남조선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딸도 울었습니다.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죠. 1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열었어요. 가자. 저는 일어났습니다. 딸의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어머니. 저는 울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을 안고 차에 탔어요. 차 문이 닫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문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연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웠어.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온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 혼자서 괜찮으실까? 밥은 드실 수 있을까? 추우시진 않을까?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떠올렸어요. 너라도 살아라.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다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딸을 살린 거였죠. 그러니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브로커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태국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죠.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비행기를 타본 건 처음이었어요. 떨렸습니다. 무서웠죠. 하지만 딸은 신기해했어요. 창밖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몇 시간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이었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북한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스했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웃으며 걷고 있었죠. 급하게 뛰는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를 경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걸까요? 입국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곳에 여러 사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다가왔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힘드셨죠? 이제 괜찮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안전해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울음이요. 으아.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짐승처럼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뒤로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두고 온 뒤로 삼켰던 울음이었죠. 중국에서 숨어 지내며 꾹꾹 눌렀던 공포와 슬픔이었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저는 바닥을 치며 울었습니다. 제가 왔어요. 어머니, 저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만 나왔습니다. 딸도 제 옆에서 울었어요. 아이도 참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 할머니, 공무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한 분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많이 힘드셨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국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지 않았거든요. 저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람이 맞나요?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어요. 중국에서는 불법 체류자였고요.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했죠. 그런데 여기선 제게 괜찮다고 하는 거였어요. 안전하다고요. 당연히 사람이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 당신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존중받을 권리도 있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이번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공무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물 좀 드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운 물 말고 따뜻한 물로 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또 멈칫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고요. 북한에서는 그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물은 그냥 물이었습니다.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참아야 했죠. 그런데 여기선 물의 온도까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따뜻한 물을 받아 마셨어요. 목으로 넘어가는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이게 사람 대접이구나.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또 눈물이 났어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엄마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방을 배정받았어요.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었죠. 딸이 침대에 뛰어올라 깔깔 웃었습니다. 엄마, 여기 푹 쉬네. 저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남한 사회에 대한 교육이었죠. 돈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병원 가는 법, 대중교통 이용하는 법.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거든요. 카드 하나로 물건을 산다고요. 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온다고요. 병원에 가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줬어요. 냄새가 강의실까지 퍼졌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였죠.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울컥했어요.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 고기를 먹을까 말까 했거든요. 그것도 배급으로 주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선 점심으로 고기를 먹는다고요.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그걸 바라봤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더 가져오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접시에 고기를 담았습니다. 딸도 신나서 고기를 집었죠. 자리에 앉아 먹었어요. 고기가 입에서 녹았습니다. 딸이 말했어요. 엄마, 맛있어.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맛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이 고기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와 함께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딸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했거든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글도 다시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글과 남한 글이 달랐거든요. 컴퓨터도 배웠어요. 처음 만져봤습니다. 신기했죠?
직업 교육도 받았어요. 저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돌봤던 경험이 있어서 선택했죠. 교육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다른 어르신들을 잘 돌봐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께 못다한 걸 그렇게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딸은 하나원 안학교에 다녔어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한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북한 말투를 이상하게 봤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생겼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친구를 사귀었다고요. 평범하게 놀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딸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제가 압록강을 건넌 이유였어요. 석 달이 지나고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정착금을 받았어요. 집도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희에겐 궁전 같았어요.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는 언제 와?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실 거야. 하늘나라? 응. 거기서 우리 보고 계실 거야. 딸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저는 딸과 함께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머니가 보일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취직했어요. 한 어르신 댁에 배치됐죠. 팔순이 넘으신 할머니였습니다. 중풍으로 몸을 제대로 못 쓰셨어요. 시어머니와 똑같았습니다. 첫날 할머니를 씻겨드릴 때였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겹쳐 들렸거든요. 할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저는 할머니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목욕도 시켜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되드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좋아하셨습니다. 연희 씨는 손길이 참 따뜻해. 할머니가 말했어요. 다른 분들은 일만 하는데 연희 씨는 마음을 담아주는 것 같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게도 시어머니가 계셨거든요.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들께라도 잘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생했구먼. 이제 여기서 편히 살아요. 그 말이 시어머니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어요. 딸은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됐어요. 처음엔 북한 말투 때문에 놀림받기도 했지만 금방 친구들과 어울렸죠.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나한테 책 빌려줬어. 그래? 무슨 책인데? 동화책이야. 근데 엄마. 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나도 친구 있어. 그 말에 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 딸이 친구를 사귀었다고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잘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셨던 거였다고요. 딸이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거요. 월급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첫 월급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조차 제대로 못 받았는데 여기선 일한 만큼 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 돈으로 딸에게 새 옷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꽃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 꽃을 작은 화분에 꽂았습니다. 창가에 놓았죠. 어머니, 여기서 보고 계시죠? 저는 꽃을 보며 속삭였어요. 약속대로 잘 살고 있어요. 딸도 잘 크고 있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과 함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구름 할머니 얼굴 같아. 딸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도 올려다봤어요. 정말 어머니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네. 할머니가 우리 보고 계시나 봐. 할머니, 우리 잘 있어요. 딸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약속 지키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밤이면 깜깜했어요.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밤에도 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웃고 떠들었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어요. 압록강을 건널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시어머니를 두고 올 때 얼마나 아팠는지, 중국에서 숨어 지낼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하지만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딸과 함께요.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입니다. 여긴 제가 원하는 걸 물어봐주고 제 선택을 존중해줍니다. 여긴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이곳에서 저는 사람답게 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안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떨리는 손이 보였습니다. 연희야, 고맙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혹시 하늘에서 저를 보고 계실까요? 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부디 편히 쉬세요. 저는 잘 살겠습니다. 딸도 잘 키우겠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가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며 웃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시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제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한마디, 고향 생각, 오늘 하루의 소소한 일상까지 제가 모두 읽으며 정말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